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요한 눈이 내리는 아침. 하늘은 흐리고 회색이며 차들은 천천히 미끄러지듯 도로를 지나간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와 마스크에 얼굴을 묻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한 여자가 도착한다. 헬멧을 벗으며 머리칼을 털어내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녀는 검은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름은 서연아, 나이 24. 일은 아침부터 배송을 뛰는 택배기사다. 오늘이 문제야. 연아는 혼잣말하며 가방을 둘러맨다. 오늘의 배송지는 아름패션그룹 본사, 41층 회의실. 대기업 본사 같은 곳엔 보안도 까다롭고 복장으로 무시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이 다가와 가로막는다. 여기 직원 아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긴급 배송입니다. 차윤서 대표님 앞으로. 회의 중이시라서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보안요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무전으로 확인하는 사이 연하는 건물 안을 힐끗 살핀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 조명, 로비는 조용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대형 패널엔 아름패션그룹이 최근 발표한 신제품 광고 영상이 흘러나온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확인됐습니다. 41층으로 올라가세요. 회의 중이라 조심하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연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이 건물, 이 회사, 이 세계는 그녀와는 너무 멀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고급 수트 차림의 간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정중앙에는 아름패션의 대표 차윤서가 있었다. 그녀는 칼같이 각 잡힌 회색 정장을 입고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여성이었다. 왜 아직도 사인을 안 했습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계약은 3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사소한 번역 때문에 지연되다니 실망스럽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프랑스어 번역본이 일부 문장이 애매해서 다시 확인 중입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우리 회사는 아마추어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순간 연하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촉촉하게 젖은 신발과 바지 밑단, 빗물에 얼룩진 외투를 입고 있었다. 다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대표님, 긴급 배송입니다. 주문하신 원단 샘플입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택배기사가 무례하게 들어오는 건 처음 보네요. 차윤서가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중요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연하는 샘플이 담긴 낡은 청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순간 바람이 불며 계약서 일부가 날아갔고 연하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우연히 본 문장 하나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택배기사가 계약서 번역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연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세션 벌란테어는 자발적 양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무적 양도, 즉 상대방의 부채까지 함께 떠안는 계약입니다. 이대로 서명하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조롱했다. 하지만 차윤서는 조용히 계약서를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맞았다. 그녀가 알 수 있을 만큼의 프랑스어 실력으로도 연하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서연아입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도 직접 번역해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다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조롱과 불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 속에서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문장 한 문장
조심스럽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다. 잘못된 번역, 의심스러운 문장, 불완전한 조항. 그녀는 날카롭게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서연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회의실의 공기 속에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차윤서,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래 머물렀다. 이 아이, 뭐지? 그날 서연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세상에 던졌다. 말해봐요. 당신이 잘났다면. 그 한마디가 아름패션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식지 않은 채 서연아는 천천히 계약서의 페이지를 넘겼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읽으며 중요한 조항의 밑줄을 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단호해졌다. 여기 아블러게이션 서브시디에어는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계약서상에서는 공동채무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놓치면 본사는 파트너사의 기존 채무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어요. 정적이 흐른 회의실 안, 처음에 연하를 무시하던 일부 간부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은 노트북을 열어 그녀가 말한 표현을 검색했고 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감탄했다. 그러나 그 사이 차윤서 대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감탄도, 경계도 아닌 일종의 분석이었다. 그쪽, 연하 씨라고 했죠? 옆에 앉아있던 법무팀장 유민재가 말을 걸었다. 언어 감각이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에요. 혹시 그쪽이 관련 자격증이라도 있습니까? 연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격증도 학위도 없었다. 단지 대학 시절 번역학을 전공했고 이후 독학으로 언어를 계속 공부했을 뿐이었다. 전공은 했습니다. 한국외대 불어과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사정이 생겨 그만뒀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번역하며 연습했습니다. 유민재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그건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경력입니다. 이 회사는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순간 차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회사는 결과를 봅니다.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모두가 조용해졌다. 윤서의 말은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연하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다. 계속 해보세요. 오늘 안에 이 문서를 전부 다시 번역하고 오류를 정리해 제출해보세요. 법무팀은 함께 검토하세요. 회의는 끝났고 사람들은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몇몇은 지나가며 연하를 힐끔 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연하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했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잠시 후 회의실 안엔 차윤서와 서연아만이 남았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처음이 아니군요. 이런 문서를 보는 건.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대학교 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예국 계약서를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저에겐 배움이었어요. 윤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논리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여기에 설 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곳일 겁니다. 당신을 기회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협이라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연하는 윤서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 세계는 예쁘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무시와 경쟁, 이익이 얽힌 전쟁터였다. 그날 오후 연하는 회사의 작은 회의실 한쪽에서 임시 자리를 배정받았다. 새 계약서를 받았고 법무팀 직원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처음엔 낯설었던 단어들이 하나둘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문장 구조에서 함정을 읽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법무팀 직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온 사람은 정세빈이었다. 외모와 태도 모두 세련된 아름패션의 국제사업부 이사. 서연아 씨죠? 네. 당신 꽤 용감하네요. 오늘 회의에서 말한 내용 모두 정확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효희 씨를 뒤집는 건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그게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세빈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계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이 회사는 조용히 눈치껏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튀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유리문을 닫고 나갔다. 연하는 숨을 내쉬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연하는 자리를 지켰다. 번역은 절반쯤 끝났고 그녀의 손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한 문장이 가득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엔 조용히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 낮에는 분주한 상점들로 가득하지만 밤이면 조용하고 어둡다. 그중 하나의 낡은 건물, 4층 꼭대기에는 창문이 반쯤 깨진 작은 원룸이 있다. 방 안은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천장에선 습기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그 방 안, 서연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전기포트를 켜고 있었다. 엄마,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침대에 누운 채 담요에 둘러싸인 여성은 마른 기침을 하며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하의 어머니, 오랜 지병으로 폐기능이 약해져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한다. 요양병원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기에 연하는 직접 돌보며 일과 병간호를 병행해왔다. 오늘은 늦었네. 또 비 맞은 거야.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좀 기다렸어요. 연하는 웃어 보였지만 손등엔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물을 컵에 따라 어머니에게 건네고 나서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러 구석으로 향했다. 세탁기가 없기에 오늘 입은 옷은 손빨래해야 했다. 방 한쪽엔 말라가는 셔츠와 바지가 걸려 있었고 바닥엔 펼쳐진 번역 참고서와 언어 사전이 쌓여 있었다. 회사 사람들이 뭐래니? 갑자기 그렇게 회의실에서 말을 해서 괜찮아. 글쎄요. 어떤 분은 무시했고 어떤 분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대표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밤새 책을 읽고 인터넷에 올라온 계약서 번역본을 프린트해서 반복해 읽던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열어 안에 있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번역했던 수십 개의 계약서 복사본과 주석이 빼곡히 달린 페이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낮에 받은 계약서 파일을 다시 열었다. 빨간 글씨로 정리한 수정을 하나하나 옮겨 적으며 빠진 조항과 번역 오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눈은 문장을 따라가지만 머릿속엔 낮에 정세빈 이사가 던졌던 말이 맴돌았다. 너무 튀면 오래가지 못해요. 연하는 커서를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던 건 아닐까? 이 회사가 원하는 건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그대로 체결됐을 것이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말한 건 튀는 행동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노트북 옆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몇 년 전 대학 선배가 남긴 글거다.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글거를 본 순간 연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그녀는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했다. 번역은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를 읽는 일이고 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번 계약서에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의도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따뜻한 물을 다시 데웠다. 그러고 나서 다시 책상에 앉아 파일을 저장했다. 이름은 이렇게 지었다. 아름재계야 규험 조항검토본 V1.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했다. 차윤서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서연하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계약서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첨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과 위험 조항에 대해 별도로 요약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나서야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그쳤고 거리엔 하얀 얼룩처럼 쌓여 있었다. 택배 오토바이들은 잠들었고 가로등 아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의자에 기댄 채 중얼거렸다. 지금은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기억해주겠지. 내가 했던 말, 내가 읽었던 문장들을. 그렇게 또 한 밤이 지나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방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 여자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녹고 있었지만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다. 서연아는 밤새 작업한 파일을 보낸 후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났다. 어머니에게 간단히 아침을 챙겨드린 뒤 헬멧을 쓴 채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녀는 아름패션 본사로 향했다. 아직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도착한 건물 앞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고 그녀를 보는 시선엔 어제와 다른 기류가 느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봤고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지나쳤다. 하지만 연하는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곧장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익숙한 문을 다시 마주했다. 회의실이 아닌 대표 전용 사무실. 어제 이메일을 보낸 뒤 차윤서에게서 간단한 회신이 왔다. 오늘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차윤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윤서가 창가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고 그 사이로 그녀의 실루엣이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왔군요. 메일 확인하셨나요? 물론. 당신이 보낸 검토본 밤새 다 읽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핵심도 정확했어요. 연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는? 윤서는 한 문서를 꺼내 책상에 올려두었다. 이건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어제보다 더 복잡하고 이번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가 혼합되어 있어요. 당신이 진짜 유능한지 확인하려면 이걸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계약인가요? 루체 글로벌과의 2차 협약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그들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명백한 악의적 시도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연하는 문서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표지에 적힌 작은 글씨부터 종이의 질감까지 살폈다. 계약서는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지만 경험상 겉으로 깔끔한 문서일수록 그 안에는 더 교묘한 조항이 숨어 있었다. 저 혼자 하면 되나요? 처음엔 혼자 보세요. 나중에 법무팀과 함께 맞춰볼 겁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유민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엔 여전한 냉소가 묻어 있었다. 이 친구가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답니까? 이번 계약, 당신이 검토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두 눈으로 잘 보세요. 당신이 놓친 게 뭔지.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연하는 그의 옆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다. 그리고 다시 낯선 언어와 구조의 벽에 마주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흐른 뒤 연하는 조용히 한 페이지를 짚었다. 여기 세션 컨데제어나터는 조건부 양도라는 의미인데 이 조항 안에 오타머티코라는 표현이 붙어있네요. 자동 양도라는 표현은 조건이 충족되면 경고나 통보 없이 권리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매우 위험한 조항입니다.
민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페이지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엔 단순 양도로 적혀 있었지. 의도적이든 실수든 놓쳤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차윤서는 묵묵히 그 대화를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습니다. 연아 씨, 오늘 저와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요? 본사 외부 인사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 건이기도 하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연아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차윤서는 이미 코트를 들고 있었고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처음 타보는 대표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연아의 모습은 아직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다. 건물 밖 검은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까지 대동한 차에 올라타자 연아는 긴장된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죠? 가만히 듣기만 해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 다시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을 데려가는 이유입니다. 무서워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괜히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윤서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틀리면 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다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속엔 신뢰가 있었다. 서연아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대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빌딩들, 회사원들. 그녀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 뒤가 아닌 자신의 발로 처음으로 진짜 세계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아름패션 본사 외부 회의가 끝난 날 저녁, 서연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차윤서 대표는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고 사무실 근처의 비상회의실에서 머무르며 추가 검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계약서에 숨겨진 표현들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연아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데도 여러 번 참고서를 넘겨야 했다. 이탈리아어 문장은 프랑스어의 법률 용어와 섞여 있었고 어떤 표현은 다의적인 구조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연아는 노트북 앞에서 눈을 비비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화면 속 문장을 다시 읽고 그 의미를 손으로 써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러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정확히 누구 편입니까?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루체 글로벌 계약을 검토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진짜로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저는 단지 번역자로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충고하죠. 당신 같은 사람은 너무 눈에 띄면 오래 못 갑니다.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연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위협일까? 경고일까? 혹은 그냥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전 9시 온라인 포털 사이트 메인에 갑작스러운 기사가 떴다. 단독 아름패션 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택배기사, 기업 기밀 누출 논란. 기사에는 서연아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외모, 나이, 전공, 심지어 가족 배경까지 암시하듯 묘사되어 있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다. 대기업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었냐? 그냥 이슈 만들려는 자작극 아니냐? 부모 병간호는 안쓰럽지만 회사는 실력이 필요해. 연아는 사무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 책임을 묻진 않았지만 어제까지 친절했던 몇몇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던 직원들은 그녀 옆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정세빈 이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나타나 회의실을 지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죠? 너무 튀지 말라고. 그날 오후 차윤서는 특별히 연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조용했다. 기사를 봤어요? 네, 봤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당신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외부로부터 아름 패션을 흔들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업계는 옳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의 편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연아는 입을 다물었다. 어제 그 낯선 전화를 떠올리며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위치를 실감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죠. 그 책임이란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연아는 숨을 들이켰다. 차윤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제가 나가면 괜찮아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계속 있으면 더 많은 공격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제가 나가야 하나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여러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공식 해촉이 아니라 업무 중지 요청서입니다. 법적으로는 휴직 상태가 되죠. 당신이 정리할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요. 연아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다. 이 문서 위에 사인을 한다는 건 스스로 물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버텨야 할 이유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직 보여준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발 물러나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연아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나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윤서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자리는 언제든 마련해 둘게요. 그게 나의 책임입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가방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 안에서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기척은 없었다. 사무실의 불빛은 그대로였고 복도는 조용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 옆에 섰다. 그 순간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연아는 그 문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다시 택배기사로 돌아가는 길.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잠시 멈췄을 뿐 포기한 게 아니었다. 진실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의 편이었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서연아는 처음 일을 시작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배송, 무거운 박스, 비 오는 날 미끄러진 도로, 그리고 땀과 눈물이 뒤섞인 여름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눈앞에 겹쳐졌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예전엔 자신을 보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던 시선을 보내곤 했지만 이제는 이상한 시선이 따라붙는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쑥덕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훑어본다. 저 사람 아니야? 그 대기업 회의실에서 문제 일으켰다는. 택배 기사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들었대. 결국 잘렸잖아. 연아는 헬멧 속에서 조용히 이를 깨물었다.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다. 계약서, 차윤서의 눈빛, 유민재의 냉소, 정세빈의 비웃음, 그리고 인터넷의 수많은 악성 댓글들. 도착한 주소는 중랑구의 작은 꽃집, 익숙한 가게였다. 연아는 박스를 조심히 내려놓으며 택배 왔습니다. 라고 외쳤다.
꽃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며 반갑게 웃었다. 어머, 연아 씨네. 오랜만이에요. 요즘 뉴스에 연아 씨 닮은 사람이 나오던데. 진짜 연아 씨야? 연아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머니의 말투엔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단지 궁금함과 걱정이 섞인 어조였다. 네, 저 맞아요. 아주머니는 연아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뉴스는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연아 씨 같은 사람을 얼마나 오래 봤는데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잖아요. 그 말에 연아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연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리모컨을 숨겼다. 하지만 늦었다. 뉴스 화면 속에 연아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 엄마, 봤어요? 응, 보긴 했지. 근데 뉴스에서 말하는 거 다 사실은 아니잖니.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틀린 말 할 리 없잖아. 연아는 어머니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잃은 게 아니야. 잠깐 내려온 것뿐이야. 내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잠깐 널 밀어낸 거지. 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연아는 눈을 돌렸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처럼 조용히 싸우고 있을 누군가의 그림자. 며칠 후, 연아는 잠시 일을 쉬기로 했다. 오토바이는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낡은 가방에 대학 시절 쓰던 노트와 사전, 프린트물들을 꺼냈다. 책상은 없었지만 바닥에 앉아 작업하기엔 익숙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번역했던 계약서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고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되짚어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전 자신이 번역한 한 문서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한 중소기업이 일본과 체결했던 수출 계약서였다. 그 당시 연아는 무료로 그 번역을 도와줬었다. 회사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단순히 경험 삼아 참여했던 일이었다. 그 문서에서 그녀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름 패션의 계약서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법률 조항이 이상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그녀는 빠르게 노트북을 열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항 번호, 용어 선택의 흐름, 계약서의 문장 구조까지 분석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졌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차윤서. 지금 혹시 시간 괜찮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연아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연아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왜 그러시죠? 당신이 나간 후 본사에서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사한 조항, 비슷한 용어. 혹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연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자료 보내주세요. 사실 저도 지금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좋아요. 당신이 돌아올 자리를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연아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다. 바닥에 쌓인 자료들을 옆으로 밀고 빈 노트 한 권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의도적 오역, 시스템의 허점, 혹은 내부 공모?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작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이건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자 누군가의 거짓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자존감은 사실 꺼지지 않은 불씨였다. 그리고 그 불씨는 지금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아는 밤새 노트북 앞에서 계약서 분석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계약서 안에는 이전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
똑같은 법률 용어의 오남용이 반복되고 있었다. 단어는 미묘하게 다르지만 의도는 같았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문장. 그녀는 각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이를 해석한 표와 함께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건 단순한 오역이 아니다. 반복된 패턴이며 명확한 의도를 가진 언어적 함정이다. 그녀는 파일을 압축하고 메일을 여러 전송을 준비했다. 수신인은 차윤서 대표. 제목은 간단했다. 루체 글로벌 언어 조작 정황 정리본 제출.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다. 기자 김하영. 예전 한번 인터뷰를 제안했던 경제 전문 기자였다. 서연아 씨 맞으시죠? 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네, 그때 전화 주셨었죠. 이번 사건 다시 정리해서 기사로 내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쪽에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루체 글로벌이 과거에도 여러 중소기업 계약서에서 유사한 번역 오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고요. 연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단순히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화하되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아직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 기사가 나가면 다시는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조용히 살 순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통화를 마친 뒤 연하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다. 비가 그치고 회색 하늘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다. 이틀 뒤 경제 전문 매체 뉴스 인사이트의 헤드라인에 굵은 글씨가 올라왔다. 단독 루체 글로벌, 한국 기업 상대로 언어 조작 정황, 반복된 계약서, 의도적 오역 포착. 기사에는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름패션과 유사한 사례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특히 익명의 내부 제보자 발언이 인용되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실수로는 반복되지 않는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미 특정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사는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루체 글로벌, 3위에 아름패션 계약 논란이 올라섰다. 다음 날 아름패션 본사에선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차윤서 대표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미지 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이 뚫렸고 계약의 진실이 외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가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내부에서 계약 초안을 루체 측과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정세빈 이사의 이름이 조용히 거론되었다. 그녀는 단단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비공식 채널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다. 윤서는 직접 문서를 열어 이메일 기록, 전달된 계약 초안 비교본을 제시했다. 그리고 회의장을 조용히 둘러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이 계약을 묵인하고 피해를 감수하거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아름패션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아름패션은 최근 외부 계약 과정에서 오역 및 해석상의 위험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해당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 계약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발 방지에 나서겠습니다. 해당 성명 이후 차윤서는 조용히 연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리를 비워둡니다. 돌아오고 싶을 때 문은 열려 있을 겁니다. 연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낡은 배낭을 메고 마포구 작은 골목을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복잡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번엔 누군가를 대신해 싸운 것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윤서가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하나면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곁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아가 아름 패션으로 복귀한 그날 사무실은 조용히 술렁였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그녀가 앉은 책상은 창가 가까운 자리, 윤서 대표실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다. 몇몇 직원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 진짜 다시 돌아온 거야. 대표가 직접 데려왔다잖아. 이제 계약서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쓸걸. 연하는 말없이 컴퓨터를 켰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도 그녀는 처음부터 그랬듯 다시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서는 그녀에게 새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다. 이름은 JSC. 계약서 번역과 검토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위험 계약을 사전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 당신이 맡아줘야 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전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닌데요. 정식 직함은 곧 따라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연하는 기존 계약서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고 유사 표현을 모아 패턴화하기 시작했다. 법률 자문팀과 매일같이 회의했고 외부 번역가와 번역 기술자까지 한자리에 불러 협업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의외의 벽에 부딪혔다. 바로 내부의 저항이었다. 특히 정세빈 이사는 지속적으로 CT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이건 회사 전반의 작업 프로세스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기존 법무팀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건가요? 외부 검토단이 들어오면 내부 인력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연하는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잘못된 계약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내부 인력의 자존심이 고객의 피해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빈은 입을 굳게 다물고 뒤돌아갔다. 갈등은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CT 초기 버전의 시스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연하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보세요. 최근 3년간 체결된 200건의 계약서 중 17건의 위험 문구가 발견됐어요. 그중 9건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던 건입니다. 윤서는 숨을 들이쉬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럼 이게 거의 일할에 가까운 계약이 허술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중 5건은 정세빈 이사부서에서 최종 검토한 계약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진실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같은 시기 외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김하영 기자가 추가 보도를 예고한 것이었다. 이번엔 루체 글로벌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국내 기업 2곳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그중 한 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계약서를 믿었어요. 그 문장이 그렇게 위험한 함정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죠. 우리도 서연아 씨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는 공개 직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여론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계약 오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루체 글로벌 측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루체 글로벌 아시아 지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프로세스가 미비했던 점 인정하며 한국 파트너사와의 모든 계약은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세빈 이사는 사내 포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부의 개선을 막아온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름 패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예상보다 더 큰 여운을 남겼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받아들인 이는 서연아였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방향을 정해야 했고, 그게 당신이었다는 것 모두가 알게 됐어요. 며칠 후, CSA 프로젝트는 정식 론칭되었다. 서연아는 공식적으로 계약 언어 검토실의 책임자가 되었고, 이름표도 붙지 않았던 사무실 유리벽엔 이제 랭귀지 에식스룸이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붙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 많은 압박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요? 연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말해줬어요. 맞는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말은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전 그 말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서울의 한복판, 아름패션 본사 16층 한 모퉁이에서 매일 언어를 읽고 의도를 분석하고 진실을 가려내는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다. 연아는 알았다.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문장의 틈에서 권력을 읽어내고 번역의 행간에서 불공정을 해체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걸. 어떤 하루는 고되고 어떤 하루는 외로웠지만 그녀는 늘 맑은 눈으로 문장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녀는 그 문장을 붙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냥 택배 기사가 아니니까. 그녀는 진실을 번역하는 사람. 그리고 이름 없는 정의의 시작이었으니까. 티 프로젝트가 론칭된 이후 아름패션은 업계에서 가장 계약에 강한 회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서연아의 이름은 언론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다루는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알려져 있었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도 언어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은 아름패션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시 조용히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루체 글로벌 본사에서는 연속된 이미지 추락과 계약 파기에 책임을 묻는 내부 정리가 시작됐다. 그들은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반격을 준비했다. 서울지사에는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다. 이름은 앤드류 하트. 법무 전문가이자 위기 상황에서 기업 방어 전략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를 막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며칠 뒤 아름패션의 법무팀에서 외부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루체 측은 T의 분석 도구가 부정확하며 그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법적 의견서를 보내왔다. 동시에 언론에는 내부 감정에 휘둘려 신뢰성을 잃었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가 돌기 시작했다. 이건 조직적 대응입니다. 윤서는 의견서를 들고 연아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 정도면 그냥 대응을 넘어서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연아는 침착하게 자료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분석한 원문과 번역본, 그리고 재계약된 문서들을 모두 비교한 리포트.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T 초기 개발 당시 내부 테스트에서 검증받은 문장 일람입니다. 번역의 편차 범위와 그에 따른 해석 차이를 수치화해 두었어요.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기자들을 부를 차례네요. 며칠 후 아름패션은 처음으로 직접적인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다. 윤서 대표와 함께 서연아도 그 자리에 섰다. 평소 언론 앞에 서는 것을 꺼리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신뢰이고 언어는 그 신뢰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단지 번역의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흐림, 계획된 중립화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연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이어서 화면을 넘기며 직접 계약서의 문장 구조를 비교해 보였다. 이 문장, 해당 조항은 필요시 재해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원문에서는 최종 해석권은 루체 글로벌에 있다로 쓰여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권한의 차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C라는 시스템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고 보시나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예요. 문장은 의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오후 미디어 브리핑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의 정확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업계 전반에서 일기 시작했다. 동시에 루체 글로벌이 제기한 법적 대응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루체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주 한 금융 전문 커뮤니티에 서연아 실명 폭로라는 글이 올라왔다. 거기엔 과거 연아가 대학을 자퇴하게 된 이유, 가정 형편, 편입 시도 실패 등 사적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캡처된 글은 SNS를 타고 번졌다. 일부 악성 댓글은 그녀의 능력을 조롱하고 정서적 반항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날 밤 연아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멀고 물비린내만 가까웠다. 잠시 후 윤서가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지? 처음 우리 만났을 때 여기서 혼자 책 보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처럼 오늘도 바람이 불잖아요. 연아는 작게 웃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너무 나선 건 아닐까? 괜히 회사를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이미 위험해졌을 거예요. 윤서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싸움을 계속할지, 잠시 멈출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당신 편이에요. 잠시의 침묵. 연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다음 날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감정 기반 리스크 키워드 탐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표현, 혹은 권리의 편향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자동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은 루체 글로벌과 남아있는 마지막 미체결 계약서였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아는 마주한 마지막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루체 글로벌과의 신규 제휴안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조건이 나열되어 있었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율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문장은 언제나 가장 친절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IT 시스템의 새로운 감정 기반 리스크 탐지 기능을 작동시킨 순간 모니터 상단에 작은 빨간색 점이 떴다. 1.3%의 확률. 그것은 일반적으론 무시될 수 있는 수치였다. 하지만 연아는 멈추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표현 같지만 반복적으로 포기, 양보, 수락이라는 단어가 특정 문단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독자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그녀는 그 문단을 확대해 다시 읽었다.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을은 법적 대응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 절차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문장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으며라는 표현이 복수로 반복되면 결국 그건 암묵적인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녀는 관련 문장을 정리해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윤서에게 전달했다. 이 계약은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언어는 권력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서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맡았던 계약도 그랬죠. 단 한 문장이 회사를 바꿨고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튿날 루체 글로벌은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해 직접 서울 본사를 찾았다. 윤서 대표는 서연아에게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자고 했다. 정말 제가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이건 언어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전장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곳이니까.
회의실에는 앤드류 하트와 루체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지난 오해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철저히 균형을 맞췄다고 자부합니다. 서연아는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균형이라기엔 몇몇 표현이 한쪽에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예를 들면 포기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이 네 문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두을, 즉 아름 패션의 권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긴 문장은 언제나 의도적으로 설계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앤드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과민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파트너사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나섰다. 다른 회사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침묵 대신 해석을 택한 사람입니다. 연하는 다시 문서를 들고 추가 항목을 설명했다. 감정 기반 탐지를 통해 걸러낸 어휘들.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의 흐름을 시각화한 자료까지 제시했다. 앤드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닫았다. 이 계약서의 문구를 제작성하겠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고문으로 정식 초빙하고 싶습니다. 루체 글로벌 아시아 언어윤리 검토팀. 연봉은 원하는 만큼 드리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연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앤드류는 놀란 듯 다시 물었다. 왜죠? 당신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토록 불안정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연하는 담담하게 웃었다. 맞아요. 전 기회를 원했죠.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스스로 만든 기회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쓴 시스템을 제가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윤서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좋습니다. 계약 문구는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이 싸움을 끝냅시다. 그날 이후 신 정식 특허를 획득했고 서연아는 언어윤리 및 계약 검토 전문가로 다양한 세미나에 초청되었다. 아름 패션 내에는 언어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었고 더 이상 계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관계의 설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서연아는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썼다. 문장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문장을 바꾼다. 나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침묵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으며 단 하나의 문장을 끝까지 지켜냈으니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된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언어였다. 그리고 진심의 문장이었다.